우리나라 같은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국채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금융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가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라가 망하면은 금융회사도 같이 망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금융회사와 국채를 쥐고 있는 금융회사 리스크를 동반해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공무원 연금의 부족액이 이게 국가 부채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를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몇십억의 부채를 짓는 거다. 손실 보존액도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에 들어가요. 민자사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죠. 국가에 보증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MRG라고 하죠. 미니멈 레이트 우리 저 MB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구호선이나 맥콜리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떤 최소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그게 실제 수익률이 그거에 좀 모질렸을 때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유화 경제 용어가 뭔지. 헬리콥터만이라는 얘기라고 하죠.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지금 재정 지출을 뭐 엄청나게 재정 지출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돈을 막 쏟아내다가는 국가 부채, 나라 부채, 나라 살림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국가 부채가 뭔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국가 부채가 뭔지 정영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는 말 그대로 빚입니다.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될 부채, 곧 빚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고 빚을 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죠. 드러는 원칙에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하기도 하지만 소위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용어로 국가 채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LH공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이 부족하거나 인자 사업에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런 국가가 보증을 선 부채를 포함하여 국가 부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공무원 연금의 부족액이 이게 국가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도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내가 이렇게 연금을 봉급해서 이렇게 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을 받잖아요. 그게 거의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적자가 심각해요. 그럼 이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가지고 부족분은 정부가 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를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몇십억의 부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이 전부 국가 채무, 국가의 채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왜 또 연금 개혁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었죠. 인자사업 손실 보존액도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자사업 국가가 보증을 하는 국가에 겁니다.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MRG라고 하죠. 미니멈 레이트 우리 저 MB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구호선이나 맥콜리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떤 최소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그게 실제 수익률이 그거에 좀 모질렸을 때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40% 넘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3차가 되면 얼마까지나 늘어날 것이고 의료용화 때문에 상당히 또 채무가 더 늘어날 거다. 자연 발생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될 건지 뭐 예상을 좀 해주시면. 지금 요번에 이제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1차, 2차는 지금 우리 기존 예산을 이렇게 재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발행을 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3차 추경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요 발행을 하면 한 46%대 이게 올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40%를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국가채 GDP 대비 40%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옛날 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대통령 앞에서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을 네. 40% 안팎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네. 했더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그 근거가 뭐예요? 네. 그랬더니 끽소리 못했죠. 재정 지출을 이제 왕창 늘리겠다는 뜻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 말고 잠자고 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겁박을 뭐 이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뭐 개인이건 네. 가정이건 네. 뭐 기업이건 국가건 네.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빚이 많이 늘어나서 잘 갚으면 좋은데 네. 우리 경제가 아주 커질 때는 네. 빚도 재산이다. 부채도 그렇죠. 재산이다. 재산이다. 어떻게든지 빚을 더 많이 내서 재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죠. 네. 그거는 그때 재산이 그만큼 뭐 인플레 효과도 있고 경제 성장의 효과도 있고 해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빚을 내서 뭐 아파트 한 채를 사면 그 아파트가 곧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경제가 작아진다 또는 어려워진다는 거는 모든 그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빚을 내서 못 갚으면 그 빚으로 뭐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팔아서 빚을 못 갚게 되고 결국 뭐 개인은 빚을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또 기업도 빚을 못 갚으면은 신용 상태가 나빠져서 연체 기업이 되고 불량 기업이 되게 되는 거죠. 국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채가 많으면 국가도 파산할 수 있고 뭐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파산한 국가도 있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도 있고 그렇듯이 저신용 국가가 이제 빚을 내려면은 어차피 빚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빚을 내야 된다면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게 내야 되고 또 뭐 돈을 안 빌려주고 뭐 IMF 때 우리 혹독한 실험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걸 경험을 했으니까 빚을 더 늘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뭐 경제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경제 효과, 성장 효과를 위해서 채무가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블룸버그는 내년이면은 한국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고까지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강등 안 당할 정도의 수준? 네. 그런 수준이 있나요? 그 이제 뭐 여태까지 40% 미만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었죠. 몇 프로가 적정선이다. 이런 이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무디스라는 데서 이게 국제 신용 평가하는 기관이죠.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금 237%예요. 우리나라 40%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A1 등급. 우리나라는 40% 안쪽이지만 바로 위입니다. A1에 무디스 기준으로 보자면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한 약 79% 정도 돼요. 피그스, 이렇게 뭐 이태리 뭐 이런 데들, 스페인 이런 데들이 100%가 조금 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몇 배입니까? 뭐 6배가 237%니까 6배나 되는데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국가 채무의 비율을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국채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금융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가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라가 망하면은 금융회사도 같이 망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금융회사와 국채를 쥐고 있는 금융회사 리스크를 동반해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요 일본만 해도 기축통화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엔화를 찍어대면 우리나라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도 우리나라에서만 뺑뺑 돌지 해외에서 돌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이 엔화를 발행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EU, 유럽연합에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EU에 가입을 하려면 예.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유지해라. 예. 그 다음에 최고 한도 비율은 60%를 넘지 마라. 이거 넘으면 내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금년도 GDP 국채를 막 발행하게 되면 한 6% 수준까지 갈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 3%에 따를 정도가 되잖아요. 해마다 이제 발행해야 될 그 국채 GDP에서 발행해야 될 한도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부채를 발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국가 재정을 얘기할 때 오늘 기사를 봤더니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재정 준칙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국가 부채는 이걸 줄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증세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로 pay as you go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 재정 통제할 때. 이게 뭐냐면 외상을 지지 마라. 돈 없으면 그냥 굶지 뭐 외상으로 지출하느냐. 부은수를 알고 그러고 지출을 좀 통제하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라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냥 줄일 수만 또 안 할 수만 없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가 정영현 대표님, 국가 부채가 이제 늘어난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또 이거 이외에 주목할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예를 들면 네. 부모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네. 자식이 갚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네. 빚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내가 편하자고 해서 후손이 어려워지면 안 되고,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은 또 우리나라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출산율도 줄어서 고령화 사회로 가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를 늘리면 결국 후손이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을 지켜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를 후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부채를 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의 국가 부채를 지진 이 위급한 상황에 져서 이게 이제 사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뭐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뭐 그런 사회가 그렇게 되려면 뭐 수출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너무 비약입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어쩌면 한국이 선진 대열에 갈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잘해서 선진 대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못하고 떨어지니까 한국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부의 편중을 상당히 해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결국은 뭐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은 빚으로 떼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뭐 풍선 효과인데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담을 해야 되듯이.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부자도 뭐 밥 세 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 세 끼 먹고 그 세 끼에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따라서 부의 편중이 조금 줄어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ICT가 워낙 우리가 발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잘 균형을 이루게 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빚은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원에서 오늘 이제 우리 재정 준칙을 네. 어떻게 만들자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 29년도 그 대공황 하고 나서 예. 루즈벨트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공황을 하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가 재정을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나면 뭘 해서든 메꿔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득세율이 90%까지 올라갔었어요. 소득세율이. 네. 왜냐면 세금 부담을 오네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마련할 궁리를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지 상황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율 증세라든지 이런 거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정권에서는 역대 정권 어느 정도 증세한 다음에 다 망했어요. 어쨌든 증세를 합법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해요, 지금. 그렇다면 증세를 할 수 있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 재정준칙을 만들자 하는, 해놓고 우리가 국가부채를 어디까지 늘릴 거냐, 우리가 GDP의 몇 %까지 재정 적자를 막을 거냐.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제 뭐 위기 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은 안 되고, 고정적인 채무,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정 비용 때문에, 변동 비용, 뭐, 말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만큼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버는 돈이 과거에 100이었는데 50이고, 과거에 고정 비용이 70이었는데 안 줄어듭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단위당 원가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뭐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월급을 줄여준다든가, 뭐 독일처럼 3부제를 실시한다든가. 뭘 3부제 있나요? 근무. 예, 급료를 그러니까 3명의 직원을 채용하되 3분의 1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잡쉐어링이. 예, 잡쉐어링이 되는 거죠. 또는 정부가 이자율을 내려주려고 애를 쓰니까 뭐 이자율을 내려준다든가, 뭐 자동차 유지비를 좀 줄인다든가, 약간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고정비를 뭐가 있을까요? 고정비를 줄이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월급부터 좀 줄인다든가. 국가가 설비를 유지하는데 불필요하다고, 불필요는 아니겠지만 좀 줄이는 거죠. 설비 유지비를 줄인다. 어떻게든 이 난제를 풀어야 될지 저희가 한번. 경제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2부 오늘 여기서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경제 용어가 뭔지. 헬리콥터만이라는 얘기라고 그러죠.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지금 재정 지출을 뭐 엄청나게 재정 지출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돈을 막 써대다가는 국가 부채, 나라 부채, 나라 살림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국가 부채가 뭔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국가 부채가 뭔지 정영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는 말 그대로 빚입니다.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될 부채, 곧 빚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고 빚을 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죠. 더러는 원칙에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하기도 하지만 소위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용어로 국가 채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LH공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이 부족하거나 인자 사업에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런 국가가 보증을 선 부채를 포함하여 국가 부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공무원 연금의 부족액이 이게 국가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네. 군인연금, 네. 사학연금 이런 사대보험. 것들이 이 네. 국민연금도 그런데 네. 국민연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 비해서 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네. 내가 이렇게 연금을 봉급해서 이렇게 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을 받잖아요. 네. 그게 거의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적자가 심각해요. 그럼 이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가지고 네. 부족분은 정부가 대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를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네. 몇십억의 부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것들이 전부 국가 채무, 네. 국가의 채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 때 왜 이것도 왜 연금 개혁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그렇죠.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네. 인자사업 손실 보존에 또 오면 이제 국가 채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자사업 결국 국가가 보증을 하는 국가의 거니까. 보증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MRG라고 하죠. 미니멈 네. 레이트 우리 저 MB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9호선이나 맥쿼리하고 이런 거 할 때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최소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그게 실제 수익률이 그거에 좀 모질랬을 때 네.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40%를 넘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3차가 되면 네. 얼마까지나 늘어날 것이고 의료용화 때문에 상당히 또 채무가 더 늘어날 거다. 자연 발생을 네.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될 건지 뭐 예상을 좀 해주시면. 지금 요번에 이제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네. 1차, 2차는 지금 우리 기존 예산을 이렇게 재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채권 발행을 하지 않고 아. 그러고 이제 갔는데 3차 추경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채권 국채를 발행을?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발행을 하면 한 46%대 네. 이게 올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40%를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국가채 GDP 대비 40%라는 개념이.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네. 대통령 앞에서 우리 국가채무 비율을 네. 40% 안팎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네. 했더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그 근거가 뭐예요? 네. 그랬더니 끽소리 못했죠. 재정 지출을 이제 왕창 늘리겠다는 뜻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 말고 잠잡고 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하고 뭐 이러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뭐 개인이건 네. 가정이건 네. 뭐 기업이건 국가건 네.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빚이 많이 늘어나서 잘 갚으면 좋은데 네. 우리 경제가 아주 커질 때는 네. 빚도 재산이다. 부채도 그렇죠. 재산이다. 재산이다. 어떻게든지 빚을 더 많이 내서 재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죠. 네. 그거는 그때 재산이 그만큼 뭐 인플레 효과도 있고 경제 성장의 효과도 있고 해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빚을 내서 뭐 아파트 한 채를 사면 네. 그 아파트가 곧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경제가 작아진다 또는 어려워진다는 거는 모든 그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빚을 내서 못 갚으면 그 빚으로 뭐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팔아서 빚을 못 갚게 되고 결국 뭐 개인은 빚을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또 기업도 빚을 못 갚으면은 신용 상태가 나빠져서 연체 기업이 되고 불량 기업이 되게 되는 거죠. 국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채가 많으면 국가도 파산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파산한 국가도 있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도 있고 그렇듯이 저신용 국가가 이제 빚을 내려면은 어차피 빚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빚을 내야 된다면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게 내야 되고 또 뭐 돈을 안 빌려주고 뭐 IMF 때 우리 혹독한 실험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걸 경험을 했으니까 빚을 더 늘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뭐 경제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경제 효과, 성장 효과를 위해서 채무가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블룸버그는 내년이면은 한국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고까지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당등 안 당할 정도의 수준? 네. 그런 수준이 있나요? 그 이제 뭐 여태까지 40% 미만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었죠. 몇 프로가 적정선이다. 이런 이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무디스라는 데서 이게 국제 신용평가하는 기관이죠. 예.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금 237%예요. 예. 우리나라 40%가 안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A1 등급. 우리나라는 40% 안쪽이지만 바로 위입니다. A1에 무디스 기준으로 보자면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OECD 평균 국가 채무비율이 한 약 79% 정도 돼요. 예. 피그스, 이렇게 뭐 이태리 뭐 이런 데들, 스페인 이런 데들이 100%가 조금 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몇 배입니까? 뭐 6배가 돼. 237%니까 6배나 되는데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 채무의 비율을 비교를 할 때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국채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금융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국가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예. 나라가 망하면은 금융회사도 같이 망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금융회사와 국채를 쥐고 있는 금융회사 리스크를 동반해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요 일본만 해도 기축통화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엔화를 찍어대면 예. 우리나라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도 우리나라에서만 뺑뺑 돌지 해외에서 돌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이 엔화를 발행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EU, 유럽연합에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EU에 가입을 하려면 예.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유지해라. 예. 그 다음에 최고 한도 비율은 60%를 넘지 마라. 이거 넘으면 내쫓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금년도 GDP 국채를 막 발행하게 되면 한 6% 수준까지 갈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 3% 이게 따블 정도가 되잖아요. 해마다 이제 발행해야 될 그 국채 GDP에서 발행해야 될 한도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부채를 발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국가 재정을 얘기할 때 오늘 기사를 봤더니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재정 준칙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국가 부채는 이걸 줄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증세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로 pay as you go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 재정 통제할 때 이게 뭐냐면 외상을 지지 마라. 돈 없으면 그냥 굶지 뭐 외상으로 지출하느냐. 부은 수를 알고 그러고 지출을 좀 통제하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라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냥 줄일 수만 또 안 할 수만 없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가 정의원 회장 대표님, 국가 부채가 이제 늘어난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또 이거 이외에 주목할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예를 들면 네. 부모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네. 자식이 자식이 갚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빚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편하자고 해서 후손이 어려워지면 안 되고,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은 또 우리나라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출산율도 줄어서 고령화 사회로 가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를 늘리면 결국 후손이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을 지켜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를 후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부채를 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의 국가 부채를 지진 이 이급한 상황에 져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뭐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뭐 그런 사회가 그렇게 되려면 뭐 수출도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비약입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어쩌면 한국이 선진 대열에 갈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잘해서 선진 대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못하고 떨어지니까 한국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부의 편중을 상당히 해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결국은 뭐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은 빚으로 떼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뭐 풍선 효과인데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담을 해야 되듯이.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부자도 뭐 밥 세 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 세 끼 먹고 그 세 끼에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따라서 부의 편중이 조금 줄어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ICT가 워낙 우리가 발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잘 균형을 이루게 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빚은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원에서 오늘 이제 우리 재정준칙을 어떻게 만들자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29년도 그 대공황 하고 나서 루즈벨트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공황을 하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가 재정을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나면 뭘 해서든 메꿔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득세율이 90%까지 올라갔었어요. 소득세율이? 네. 왜냐면 세금 부담은 오네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마련할 궁리를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제 상황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율 증세라든지 이런 거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정권에서는 역대 정권 어느 정도 증세한 다음에 다 망했어요. 어쨌든 증세를 합법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해요, 지금. 그렇다면 증세를 할 수 있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 재정준칙을 만들자 하는 해놓고 우리가 국가부채를 어디까지 늘릴 거냐, 우리가 GDP의 몇 %까지 재정 적자를 막을 거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제 뭐 위기 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은 안 되고, 고정적인 채무,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정 비용 때문에, 변동 비용, 뭐, 말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만큼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버는 돈이 과거에 100이었는데 50이고 과거에 고정 비용이 70이었는데 안 줄어듭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단위당 원가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뭐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월급을 줄여준다든가 뭐 독일처럼 3부제를 실시한다든가. 뭘 3부제 했나요? 근무. 급료를 그러니까 3명의 직원을 채용하되 3분의 1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잡쉐어링이. 잡쉐어링이 되는 거죠. 또는 정부가 이자율을 내려주려고 애를 쓰니까 뭐 이자율을 내려준다든가 뭐 자동차 유지비를 좀 줄인다든가 약간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고정비를 뭐가 있을까요? 고정비를 줄이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월급부터 좀 줄인다든가. 국가가 설비를 유지하는데 불필요하다고, 불필요는 아니겠지만 좀 줄이는 거죠. 설비 유지비를 줄인다. 어떻게든지 난제를 풀어야 될지 저희가 한번 경제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이부 오늘 여기서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